제가 대표팀 이야기나 협회 얘기하는 거 사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댓글이 너무 소모성으로 달리는 것도 있고 저는 나쁜 얘기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격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대표팀 이야기 좀 해야겠습니다. 월간 대표팀 세레벤 스포츠 시작하겠습니다. 혼돈의 한국 축구 판입니다. 경기 보셨죠? 이민성호가 한 명이 없는 10명이 뛰는 베트남에게 승부차게 패를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U23 아시안컵에서 4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탑시드권도 결국엔 놓치게 됐습니다. 당시 경기를 출전했던 황재윤 골키퍼가 SNS에 사과글을 올렸습니다. 늦게까지 응원해주신 팬들에게 죄송하다라고 전하면서 지시받은 건 전혀 없습니다. 저의 온전한 잘못입니다. 이런 식으로 올렸는데 이게 문제가 됐죠. 그러니까 오해가 된 부분, 그러니까 감독 코치한테 지시받은 거 없다, 온전한 잘못입니다. 이거를 이제 확대를 해석해서 언론에서 때리기도 했는데 일단 정정할 부분은 PK 연습은 했다고 합니다. 근데 코칭 스태프가 분석을 통해서 방향 지시를 하는 것보다 명단이 자주 바뀌는 게 언더23, U23 팀 특성상 명단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분석의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분석을 하되 선수 직감대로 뛰어라 해서 선수 직감을 좀 밀어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수는 감독이 믿고 그냥 뛰어라, 네 감대로 뛰어라라고 얘기했으니까 감독 코치가 그렇게 지시한 거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잘못되게 나갔고 이 부분이 와전됐다. 근데 최근에 이건 또 어떤 기자가 다른 유튜브에서 얘기한 내용인데 골키퍼 코치가 3, 4위전 훈련을 못하고 골키퍼 라이센스 교육 때문에 귀국을 했다가 돌아갔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골키퍼 코치가 없는 채로 최종 연습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최악인 건 이민성 감독의 마이크 워크입니다. 이민성 감독이 귀국 인터뷰에서 이 황재윤 SNS 논란의 경고장, 프로로서 좋지 못한 행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승부차기 상황에서 지시를 받지 않았다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선수가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시가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석된 부분이라고 기자님도 표시를 하셨어야 되는데 이민성 감독도 승부차기 상황에서 웬만하면 골키퍼에게 선택지를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이민성 감독도 기분이 나빴겠지만 결과적으로 본인이 데리고 있는 팀의 선수잖아요. 이거를 프로로서 좋지 못한 행동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엔 선수를 보호하기보다는 선수를 나무라는 모습으로 또 보여지게 됐습니다. 이민성 감독은 선수단을 보호했어야 됩니다. 왜냐면 황재윤 선수는 그 전까지 경기에 출전하던 선수가 아닙니다. 이 3, 4위전에 처음 출전했고 이 경기가 한 명이 퇴장당한 베트남 상대로 승부차기까지 간 상황, 그리고 황재윤 선수가 특히 이런 사과글을 올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선수가 승부차기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슈팅의 방향을 단 한 번도 맞추질 못하면서 막을 수 있는 그 가능성조차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선수가 스스로를 자책하고 팬들에게 죄송했겠죠. 그 자책하면서 올린 글입니다. 그 안에서 오해의 소지가 발사가 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감독은 선수를 감싸는 게 아니라 선수를 나무라는 선택을 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민성 감독에 대한 마이크 워크나 그리고 이민성 감독이 이번 대회에서 보여준 모습이 굉장히 좋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도 좀 이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근거는 있습니다. 왜 이민성 감독의 거취 이야기가 안 나올까? 왜냐면 U23 팀이 희한한 팀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원래 외국은 U23 팀이 A 대표팀의 약간 2.5군, 그러니까 2.5군, 약간 A 대표팀의 유망주들을 시험하는 팀 정도로 그 풀을 놓는 개념이 있죠. 우리나라는 병역이 있잖아요. 병역이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는 팀이란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감독을 선임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선홍 감독 시절에 부진했죠. 그 여파가 길게 이어져서 이민성 감독 선임 당시에도 후보군이 좁아서 결국에는 그냥 어느 날 이민성 감독이 U23팀 감독이 됐습니다. 땅땅땅 하고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협회가 U23팀 감독을 그러니까 순순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고분고분한 사람을 좀 원합니다. 그러니까 김학범 감독 같은 경우에도 할 만은 하는 감독이지만 가급적이면 프로에 있을 때도 구단의 입장이나 구단의 상황에 맞추는 감독이었기 때문에 올림픽 대표팀 감독을 맡을 수 있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 말고 뭐 최용수 감독이라든지 이렇게 하마평에 오르는 감독, 뭐 김동훈 감독이라든지 이런 감독들이 대다수 장기적으로 팀을 이끌 경우에 구단 프런트에 하고 싶은 말을 하거나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언론 인터뷰로 그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순한 감독들을 찾자니 이민성 감독이 딱 안에 들어와 있었던 거고, 이민성 감독이 실제로 김학범 호의 원래 수석 코치였죠. 이런 감독들이 이제 많이 나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할 말만 하는, 할 말을 해야만 하는 감독들만 지금 후보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민성 감독을 경질했을 때 이 자리가 빨리 재선임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것도 크게 지금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수일 내에 전력강화위원회에서 대회 평가를 위해서 회의를 진행한다고 하고 여기서 경질당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팬들은 지금 올림픽 대표팀 연령대를 지도한 적이 있는 김은중 감독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김은중 감독도 얼마 전에 수원FC에서 경질됐잖아요. 이게 일본이랑 결국 비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우승을 했죠. 일본의 감독 오이아고 감독이 이 팀을 2022년부터 현재까지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이아고 감독이 맡은 이후에 U23 아시안컵에 3회 참가를 해서 그중에 2번을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인팀과 전술이나 이 스타일을 교류해서 단계적인 콜업 루트를 만들면서 성인 대표팀과의 연계성도 강화를 하면서 전력, 그러니까 일본 축구 자체의 전력을 또 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게 결과적으로 아시아권에서는 성적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국제 무대까지는 그 전 감독들에 비해서는 성과가 나온다라고 볼 수는 없죠. 왜냐면 파리 올림픽 때도 상대가 스페인이긴 했지만 그래도 8강에서 멈췄던 부분, 그리고 그게 뭐 1대0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3대0으로 져서 8강 탈락했던 부분도 좀 일본이 야심차게 도전한 거에 비해서 아쉬운 성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지긋지긋합니다. 대한축구협회 지원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대표적인 얘기죠. 사우디 2년전 평가전 당시에 유럽파들을 소집해 줬어요. 유럽파들은 이틀 전에 소집이 됐는데 K리그 선수들이 경기 하루 전에 입국하는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이거는 유럽 선수들은 시차가 중동에선 편한데 오히려 K리그 선수들은 중동에서 시차 적응하기가 힘든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사우디 원정은 6골을 먹었죠. 2경기 동안 6골 먹고 2패를 기록하는 사태가 발생을 했죠. 물론 100%의 컨디션으로 선수단을 지원할 수는 없지만 그나마도 대다수의 전력을 갖고 있는 K리그 선수들조차도 조율이 안 돼서 감독이 그런 상황에 컨디션이 안 좋은 선수들을 데리고 연습 경기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그리고 이거는 올림픽 대표팀 지휘봉을 잡았던 감독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희한하게 거론이 잘 안 되죠. 황선홍 감독도 이야기를 했고요. 김학범 감독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협회 차원에서 지원이 굉장히 미비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득되면 선수 풀을 찾는 것도 뭐 협회가 리스트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서 직접 감독이 대학도 다녀보고 뭐 K3도 보면서 선수 풀을 만들어 본다든가 이런 식의 부분. 뭐 유럽도 이렇게 다른 스카우트 요원이 없어서 감독이 직접 출장을 가서 컨디션을 확인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번 대회 한정이지만 3, 4위전 앞두고 협회 교육 일정으로 골키퍼 코치가 이탈을 했다. 근데 대회 중에 일정 조율이 안 돼서 사실 이런 일이 생긴 게 지금 대한축구협회가 처음이 아니잖아요. 2019년 아시안컵 때 벤투호 당시에 이건 A 대표팀 대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의료팀이랑 계약이 중간에 계약 종료가 돼서 의료팀이 중간에 빠지는 사고도 있었고 이런 식의 행정 미비도 보여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림픽팀, 그러니까 U23팀은 국내 한정으로 A팀 다음으로 중요한 팀입니다. 근데 준비 과정의 협조를 모두 감독이 챙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스태프들도 역시 감독이 모아야 하죠. 물론 스태프들은 사단은 감독이 원하는 대로 모을 수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 짜는 조건을 협회가 짜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죠. 이게 황선홍 감독 때도 드러났던 상황인데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예선이 겹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안게임 경기 준비를 하고 올림픽 예선을 하러 황선홍 감독이 중간에 떠난 적이 있어요.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는 진짜 답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데 요거에 대해서도 협회의 지원은 여전히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만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죠. 지소연 선수 수원FC에 복귀하면서 처우 개선을 재차 요구를 하면서 대표팀을 보이콧하고 상황이 안 되면 선수 자체를 은퇴할 수 있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발단이 뭐냐면 이게 작년에 10월쯤에 나온 기사예요. 손흥민처럼 A매치 이동, 비즈니스석 요구, 보이콧 위기, 진퇴양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작년 9월에 선수협 명의로 여자 대표팀 처우 문제를 KFA에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10월에 모종의 연유로 외부로 유출이 됐다라고 해요. 여러 상황의 개선 요구 중에 비즈니스석 요구만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시장성, 그러니까 여자 축구 시장성도 작은데 이런 요구 할 거면 니네 뛰지 마라 이런 여론이 유도되게 됐죠. 실제는 비즈니스 요구권은 그렇다고 합니다. 부상을 당했거나 체격이 큰 선수에게는 비즈니스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무릎을 다친 선수가 자비로 좌석을 업그레이드 할 테니 협회에서 도와달라 했는데 그것도 거절을 당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훈련복, 그러니까 대표팀 훈련복을 어느 정도 지원을 받잖아요. 그래도 여자 대표팀이 이렇게 다른 유니폼을 입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남자 대표팀이랑 유니폼을 대다수 같이 입는단 말이죠. 이럴 때 남자 연령별 대표팀이 입던 옷을 재활용하고 또 유니폼을 반납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정 경기를 가는데 대표팀 통역이 없었던 적도 있고, 그리고 선수로서 응당 지원을 받아야 되는 재활수당과 치료수당이 제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소연 선수와 여자축구 선수들이 주장을 했던 거는 손흥민급의 대우가 아니라 최소한의 처우를 개선을 해달라, 그러니까 좀 복지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죠. 물론 여자축구가 사업성이 없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사업성을 키우는 것은 노력의 문제라고 보고요. 그건 선수들도 잘해야 되지만 리그나 그러니까 이 팀들 그리고 이 여자 축구계도 잘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WK리그는 어디서 운영을 하고 있죠? 대한축구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팀에 비해서도 부실한 WK리그가 있는 상황에 파이를 키우려는 투자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파이를 키우려는 투자가 필요한 이유는, 그러니까 지소연 선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앞으로 축구를 할 여자아이들이 보고서 축구를 할 의미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여자가 축구를 해서 어떤 의미를 얻을 수 있냐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지금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선수풀이 더 좁아진다. 그래서 투자가 필요하다.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야 선수풀이 커지고 여자 축구 세대 교체 연속성이 탄력을 받게 된다. 왜냐면 여자 축구는 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안 보신 영상이지만 제가 한번 제작을 한 적이 있는데 여자 축구는 세대 교체가 굉장히 힘든 축구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여자 축구는 세대 교체가 굉장히 더뎌요. 왜냐면 선수가 없으니까. 선수가 아래에서 올라오는 선수가 그만큼 없고, 그게 WK리그 팀들 입장에서도 아래에서 올라오는 선수가 없으니 위에 나이 먹는 선수들을 잡아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표팀 입장에서는 그 나이 많은 선수들을 계속 기용할 수밖에 없고, 계속 기용하다 보니까 대표팀 자체 연령대가 올라가고 세대 교체는 실패하고 그런 상황이 계속 악순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선수풀이 넓어져야 되는데 선수풀이 넓어지려면 여자 축구를 하는 의미, 그러니까 이 여자 축구를 해야 되는 그 워너비를 좀 어느 정도는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 축구 선수들의 주장은 정리하자면 남자 A대표팀급의 대우가 아니라 최소한의 여자 A팀급의 처우 개선이지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선수협과 지소연 선수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에 대한 디테일한 성명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상 상태의 선수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데도 이코노미 탑승이 원칙, 그리고 몸이 선취하는 선수가 개인 비용으로라도 좌석 업그레이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가 있다. 뭐 대표팀 선수들의 하루 일당이 10만 원 수준이고 경기 수당은 없다. 이거는 사실 근데 연령별 대표팀도 비슷해요. 근데 이게 연령별 대표팀이랑 비슷한 게 문제이긴 해요. 부상 시 치료와 재활 역시 하루 한도가 정해져 있다. 추가 비용은 선수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남자 유소년 축구 국가대표팀이 사용했던 의류를
재사용하거나 원정 경기 후 지긋한 물품 반납을 위해 공항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었던 경우도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구 사항이 전체가 공개된 이후에 협회 측은 관련 논의를 꼭 하고 이거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상호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벤투 감독이 떠난 이후 유일하게 프로세스를 통해서 선임된 감독이 신상호 감독입니다. 신상호 감독이 좀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당장의 승리를 포기하고 세대 교체 드라이브를 굉장히 강하게 걸고 있어요. 그 전에 있었던 선수들을 좀 배제하고 어린 선수들한테 파격적으로 기회를 많이 주고 좀 많이 땡겨서 뽑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2005년 이후 20년 만에 동아시안컵 우승을 달성하게 됐죠. 이게 동아시안컵 자체가 남자랑 여자는 의미가 다릅니다. 왜냐면 중국도 준우승 경력이 있고 일본은 무려 월드컵을 우승을 한 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아시안컵이 여자부 한정은 진짜 빡센 대회입니다. 그런 대회에서 2005년 이후로 우승을 달성했다는 건 신상호 감독이 굉장히 준비를 잘해서 성과를 낸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빠르고 용맹하게 주도하는 대한축구협회가 주창하는 MIK의 키치프라이즈죠. MIK는 작동하고 있을까요? 일단 U23 대표팀 감독이 반복적으로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심플하게 프로세스의 부재고 감독을 선임할 때 이미 문제가 있다는 건 계속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게 여자 대표팀 이야기도 했고 올림픽 대표팀도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는 제가 뭐 여자 남자에 가르는 문제가 아니라 A 대표팀 이하의 각급 대표팀들 감독이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최소한의 지원조차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막무가내식 각급 대표팀 감독들이 선임되는 부분들은 이게 진짜 빠르고 용맹하게 주도하는 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맞게 대표팀 감독을 선임하고 방향성이 있게 축구를 만들어 가려는 것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답답한 얘기 마지막으로 하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주간 K리그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대표팀 이야기 해봤습니다. 스네베 스포츠 장동희였습니다.